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두 달은 더 올라가는 거죠. 비중을 높여놨는데 올라가니까 예상을 어떤 거요? 높게 문설비? 만만치 않게 그래서 한두 달은 예상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 10년에 보면 5회에 이런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11시 됐나? 4번이 예상치 11시. 11시? 네, 11시. 예상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아씨 오전에는 뭐 이런 거 니꼴 때문에 내가 정신하러 거기다가 또 정문 때문에 또 토요일날 뭐야 우마 하나 팔았는데 우마요? 그 도배하는 사람들 네. 그거 그 팔면 너무 작다고 그러면 비중을 높여놨는데 속도가 둔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제 물가 상승이 더디게 나오는 걸로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되면 한두 달은 높을 수 있으나 그 뒤에 연말로 갈수록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사실 뭐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만 근데 이런 점 알고 투자를 하시면 매크로 보실 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확히 보면 여기에 대한 연준위원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고강도 긴축에 대한 기조에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논조에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전기는 연준이 들어오는데. 참고하는 CPI라는 성장 물가 상승의 수치도 여러 가지 어떤 수치적인 조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숫자가 높이 나올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는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연준위원들도 다 아실 텐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준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멘트들은 뭐가 있나요? 네, 연준위원들에게 요즘에 최고 관심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용은 왜 이렇게 강할까 여기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 많이 올라갈까 연기 났다는데 연기 났다고요? 응. 근데 여기에서 카본 되게 많아? 이번에 네, 카본도 많이 있고 불꽃도 안 튀어요. 불꽃도 안 튀어요. 그것도 아니야? 네. 코드 나갔네? 그러면서 지금 내려오는 걸 보고 있지 않느냐. 아, 이거 별렌치네 이건 또. 고용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고용, 이제 임금 상승률, 나머지는 모두가 강한데 상승률만 떨어지는. 그래서 인플레가 별. 존재하는 건 아니냐. 예. 라고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바라보는 것을 좀 바꾸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서. 결국은 고용은 수단일 뿐이고 인플레 그 자체가 내려오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이구나. 그래서 뭐 고용이 탄탄하면 연준에서 그것인데 됐고 이게 속도 높은 긴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교과서적으로 맞는데 안에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만 똑 떨어져 준다면. 와, 아 맞아 여기 있는데. 이게 또 이거지?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물가를 보고서 정책을 결정할 것 같다 이고요. 그럼 지난주로 돌아가서 이건 또 이거네. 가장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뉴욕연은 전 총재가 가장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자로 돼 있네. 매파적으로 느꼈던 것이 뭐 이대로 데이터가 나오면 25bp가 아니라 더 높은 스텝으로도 갈 수 있다. 50bp에 대한 가능성이 그 씨름팀은 왜 일자로 만들어놨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당분간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몇 년간이요? 예, 이게 좀 시장을 놀래킨 건데요. 보통 당분간 그럴 때 연준위원들이 다 같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for some tim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for a few year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 몇 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이제 그 총재의 발언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디펜던트 성향이 녹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월 FOMC가 끝나고서 이 윌리엄스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했을 때 그 근원 PC 물가에다가 1.5%포인트를 더한 거. 그게 기존 금리이면 그건 충분히 제약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갈 길이 뭐네요. 근데 이제 물가는 떨어져 내려올 것이고 금리는 조금 더 올려나갈 것이니까 연말이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연준에서 연말에 그런 PC 물가 지수를 3.5%로 예상을 해놨고요. 점도표 상에서 찍어놓은 기존 금리는 5에서 5.6, 5가 살짝 넘어서 1.5% 차이를 내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고요. 실제 그 기준이 지금 연준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냐? 떨어진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 지금 가속도를 내서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데이터에 따라서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물가다. 결론은 그런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저 공부 기계인데요. 지금은 물가 잡는 게 전 예, 안녕하세요. 저 우리 허스크바는 440 점화코이 이그니션 코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물가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는 이런 물가 기조 말고도 뭐 챙겨봐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예. 물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다양한 물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게 되고요. 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수출입 물가, 금요일에 수출입 물가도 나오거든요. 여기 좀 연관이 깊은데 여전히 중국의 그런 이제 생산자 물가 자체가 마이너스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좀 안정적으로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뭐랄까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변경에서 눈여겨볼 사안이 주거비 소득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이 커졌고요. 이쪽이 인플레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반면에 작년 하반기에 좀 그래도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었던 차량이라든지 운반 관련된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주거비 관련된 것들이요. 집값의 후행의 속도가 한 1년 반 정도. 근데 집값은 미국이 이미 많이 꺾어내렸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달부터 CPI에서 주거비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그 원래는 연간 중반이나 하반기에 나타나게 된 그 이제 비중 조절에 따른 하락의 효과가 연초부터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가 딱 나왔을 때 그 구성 항목이 무엇이 변했느냐를 딱 보셔야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스텝이 이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하게 나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월간 발표하는 선행지수 리딩 인디케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거의 뭐 챈체를 가리킬 정도로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매번.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이긴 한데 마이너스 폭이 약간 줄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폭이 조금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체 없이도 우리가 이번 위기를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시간입니다. 이 데이터까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어떤 섹터들, 산업들, 보통 이제 플러스에서는 당연히 종목 추천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산업군들의 주목해야 될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주말 동안에 비자발도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확진자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자 발급 체계 거기 한번 하네. 보였네 아까. 이번 사례를 보면 한 일주일 중국에서도 세 번째 수주하는 거네. 결정에 따라서 똑같은 부위. 똑같은 부위? 똑같은 부위. 왜 이거? 너무 무리해서 저희도 제2의 하나의
근데 이거 쓰지 홀수 쓰지 말라 했는데 또 써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순수하게 법원 조치였고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홀수 쓰지 말라 그냥 신심 안 씁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다 이런 흉흉한 소문. 분석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분이 정광호 대표님인데요. 앞으로 건강하게 많이 하시면서 이 먹고를 좀 끼울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하는 조언, 또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WS 20-200cm. 경주 명계산 일반산업단지 소식입니다. 경주 포항을 잇는 산업물류 거점이 될 경주 명계산 일반산업단지가 경주 명계산 일반 산업단지 시공 경중도 가는 손대 바로 가자. 잘 모셨어. 박원사 끝. 수원이라고.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시설도 너무 잘 해놔서 마음이 놓여.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박원사 추모관. 엘리베이터에서 그 뿌리를 만났어요. 엄마. DJ 40이랑 14D랑 같은 데잖아. 주인에게 술래도 타인에게 사나울 수 같은데. 있습니다. 이거 가- 반려견과 노출 시 꼭 확인해주세요. 이게 연결했던 거 아니야? 응? 이게 연결했던 거 이거 아니야? 저것도 연기는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름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지키신다고요. 에너지를 안녕하십니까. 10%나 절약하셔서 오늘 금요일 날 오는 거.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1520원 있는 데가 오늘도 자주 하시는군요. 720원 지금 왔거든. 안 이번에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돈을 사람 아이씨 우리가 깜짝이야.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그런 잘못 그렸지 내가. 옛날 거 진짜. 난 내가 또 입력 안 해가지고 책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라고. 11시 11일 거만. 나머지는 상관없어. 지나가 버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못 알아봤네.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못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가요.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이건 되는 아유.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거 많아. 신기방기한 기업은 많습니다. 기업이 흥망성쇠한 스토리로 경제와 친해지는 시간이죠. 신기방기 레드치. 오늘도 아, 탔네. 코리아 신기부 대표님 나와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대표님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이제 기업들의 비하인드도 배우면서 투자할 때 또는 아니면 취업할 때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위치로 많은 기업들의 신호 병사를 알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메타입니다. 메타. 메타. 그러니까 여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메타로. 플랫폼인데 메타 플랫폼이 원래 메타도 아니에요. 메타 플랫폼입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요즘 빅테크 기업들 다 떨어지네요. 이게 막 올랐어요. 이게 놀라운 게요. 지난주에 빅테크들의 이제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 나빠요. 그래서 어떤 얘기 나냐면요, 어닝 리세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세션은 이제 침체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기업이 실적을 안 돌았죠.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가 너무 나쁘니까 요즘 뭐 말씀하셨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도 올리고 있는데 실적도 나쁘니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메타도 실적이 나빴는데도 주가가 올라서 약간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적 발표 말씀드리면 어닝 쇼크였거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죽었고요. 예.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어요. 야. 그런데 그런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런 데 없죠? 그 100M. 굿뉴스를 해석하는 경우가 100M? 있잖아요. 네. 100M이랑 100S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루 아침에 20% 이상 올랐거든요. 한 방에. 아니 어떻게 나쁜 뉴스를 좋은 뉴스로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메타의 CEO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죠. 마크 저커버그. 예.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라는 인물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빅테크 CEO잖아요. 예. 이전에는 가장 아이돌 스타였죠. 예. 가장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소셜 트렌드를 이끄는 CEO였는데 그 CEO 메타 CEO가 발표한 게 뭐냐면요. 실적은 나쁘지만 우리는 비용을 줄일게. 두 번째 구조조정 계획 발표하면서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할게. 이 두 개였는데 좀 말씀드리면요. 아니 땜빵을 할까요? 비용이라고 하는 게 2023년에 요거 떨어졌거든요. 쉽게 알았어요. 이게 1,000억 달러였는데 우리 거 고용자가 안 바꿔야지. 쓰고 고용자하고. 900억 달러만 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투자자들이 아니, 보면 땜빵을 하는 거야. 비용 주네? 그러면 땜빵 주가가 해보고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안 기대가 되는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람이 더 잘랐어요. 사람들이 잘랐거든요. 그 사람이 12월에 1만 1,000명 잘랐어요. 정말 많이 잘랐죠. 이게 전체 메타 직원의 13%입니다. 정말 많이 잘랐는데 그런데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 발표도 그렇고요. 또 구조조정 들어가고 또 인력을 줄이면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냥 비용 주네? 그러면 내 주가 주식 오르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자의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예.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하는 주식을 줄이는 건데 네. 또 말하면 주식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린다. 예. 그러면 진짜 소각을 시켜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식이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주가의 호재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계속 좋았는데 비결이 바로 자사주 매입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의 팀콕 CEO 맞죠? 네, 팀콕 CEO가요. 지난 10년 동안 매입해서 불태워버린 소각해버린 자사주의 액수가 예. 4,670억 달러입니다. 이게 560조 원인데요. 와,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수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을 10년 동안 불태우니까 그런 거? 애플의 10년 동안 주가가 100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이 자사주 매입 이런 거 많이 안 할까요? 이게요, 왜냐면 그 CEO의 연봉과 예. 주가를 연동시키면요, 예. CEO가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게 주가고요. 예. 그러면 주가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업의 현금을 털어갖고 예.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 CEO의 연봉과 주가가 연동이 많이 안 돼 있고요. 현금이 있으면 이 현금을 이제 연구개발, R&D 비용으로 쓰죠. 긍정적인 거예요. 약간 말씀드리면 그 고잉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예. 고잉은 수년 동안 늘 돈을 많이 버는데 현금을 버는 족족 자사주 매입을만 쓰고 연구개발에 안 쓴 바람에 예. 기술력은 떨어지고 기업의 현금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런 트렌드 문화가 좋은 건가요? 아닌 거죠. 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다른 기업이 안 먹네. 2014년은 사람을 더 연구하고 투자 잘하고 비용을 덜 쓰게 약속하니까 주가가 떨어졌지만 저거 믿어볼게 라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하면서 겨울 한번 지나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회사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같은 페이스북 가지고 버리고 애플은 이걸 바꿨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요, 그 욕심이에요. 제가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페이스북이라는 이전 회사, 그 메타가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에서 위치를 좀 보면 되는데 왕따예요. 왕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모바일 혁명이라는 얘기죠. 그건 이제 애플 스티브 잡스, 팀쿡이 완성한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줘요.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는 분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죠. 요즘 트위터 혁명을 주도하는 많은 지금 놀랐습니다만 그렇게 소셜 혁명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소셜은 기술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소셜 때문에 더 가까워진 건 맞는데 좀 행복해졌는지 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크 저커버그는 굉장히 유명한 CEO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또는 일론 머스크 또는 팀 콕 같은 CEO에 비해서 평가가 좀 절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갑자기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 그래?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야박해?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메타란 이름을 바꿔갖고 메타버스는 내가 할 거야. 메타버스 혁명은 내가 주도할 거야 라고 했던 게 2021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사명을 바꿔요. 2022년 지난해였죠. 지난해 내내 메타버스는 우리 거야 라고 막 외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내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나는 신부자로 이름을 부자가 될 거야. 뭐 실질적으로 이름 바꾸는 것만 그치진 않고 뭔가 실질적인 회사 경영에도 변화를 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회사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면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크 저커버만큼 유명한 페이스북, 메타의 유명한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셰릴 샌더버그라는 분인데 여성 경영진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크죠. 근데 셰릴 샌더버그와 결별해요. 안녕. 10년 동안 메타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그래서 이 인물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들어와서 회사의 메타로 바꿨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내 정치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싸움.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군요. 사내 정치 너무 심하죠. 사람이 모이면 항상 정치가 있고 사내 정치가 심했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 메타가 이제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폰에다가 페이스북 앱을 깔아갖고 이걸 통해서 광고를 하는 모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말고 우리도 하드웨어를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안경이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메타 퀘스트라는 건데 이거는 안경을 딱 쓰면 이 안경을 통해서 가상현실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영화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진 않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카메라가 내 눈을 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 안경 안에 카메라가 4개가 달려있는데 안쪽에 내 눈동자를 추적해요. 내 눈동자가 마음의 창이니까 내 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이 물건을 사고 싶은지 그래서 내 시선이 어떤 물건에 꽂혀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사고 싶다. 지름신이 내렸다. 그러면 광고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았는데 내양 센서 통해서 사람의 욕구를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1,500달러 개인이 이거를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출시했던 VR 헤드셋이라고 하는 건데 메타퀘스트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팔리진 않은 제품에 돈을 쏟아부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다른 빅테크하고 손을 잡아놓고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일을 하게 해줄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라고 해서 뭐 워드, 엑셀 이런 걸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로 놀러 와도 결국은 외면당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요즘 그 구글 트렌드 보면요. 구글 트렌드가 이제 최근에 검색량을 보여주잖아요. 메타버스가 1년 전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을 보였잖아요. 지금은 10밖에 검색을 안 해요. 죽었네요. 본인간에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저커버거는 뭔가 새로운 태세 전환하는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태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퀘스트 갖고 만드는 것이기도 했고요. 시장에 나온 것은 그 애플의 앱 투명 정성 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아마 요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텐데 그럼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당신의 개인정보 갖고 어떤 사람들이 광고 추적을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싫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애플의 앱 투명성 정책입니다. 뭐냐면 내 개인정보를 갖고 서드파티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광고를 하는 정보를 사람들이 주기 싫어하게 된 거죠. 아이폰은 그걸 줄지 말지를 개인이 선택하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게 가장 사진을 많이 보는 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렇겠네요. 누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광고로 뿌려줄 텐데. 그렇죠. 네. 네. 사실은 페이스북 광고의 핵심은 사람들이 뭐를 팔로우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송영지의 플러스를 듣고 싶구나 이런 걸 알고 그거에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요거를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서요. 지난해 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비가 5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 받던 것이 지금 80만 원도 못 받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게다가 또 하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개발하지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22년 내내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로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이런 지금 광고 추적을 못하는 문제 해결하지 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의심을 했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최근에 2월 1일이었지 발표를 하면서 이제부터 시장이 원하는 걸 하면 뜬구름 앉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약속을 하니까 잘 되네. 최소한 현실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메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바뀐 겁니다. 게다가 메타의 주가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투자 여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커버그의 상황이 당면한 숙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사진으로 그렸던 먼 미래의 어떤 모습도 완벽한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상황인데요. 네. 그럼 결국 다시 광고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할게요. 절감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 메타버스라는 자체가 특성한 큰 지향점은 일단 당분간 손 놓은 건가요? 그러게요. 메타버스 요즘 너무 관심 없고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거는 AI, 챗 GPT 있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끝났다고 보기 또 어려운 것이 최근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애플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하고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들 1등인데요. 이게 뭐냐면 본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본디.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 스타트업인 메타드림이라고 하는 곳이 만든 건데 서비스 이름 본디입니다. 딱 들어가 보면요 하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3D 사이월드 3D 사이월드. 사이월드 아시잖아요. 방 들어가서 내 캐릭터 만들고 아바타 만든 다음에 음악 깔아놓고 그다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챔블런. 그런 거를 햄브로?